중학교 두 번째 교과서입니다. YBM 2입니다. 저희 교과 내용 학교제는 마찬가지로 A로 표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YBM 2의 내용보다 특별히 더 많이 어려워지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조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교과서에서는 마찬가지로 가창 영역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 1번 교과서가 첫 곡이 봄이었다면 이번 교과서 역시도 상당히 유명한 악곡이죠. 김동진 작곡의 봄이 오면이라는 악곡을 실어 놓았습니다. 유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16마디짜리 악곡이고요. 선생님들께 프린트에 그 전주와 반주가 붙어 있는 악보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전 교과서에도 있었던 악곡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특히 화음을 갖추어 놓으면 화성이 조금 분석할 만한 반응계적인 화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실 겸 해서 반주 악보를 붙여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두도막 이 부분으로 이루어진 가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이 곡을 만약에 지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부점, 세디따는표, 특히 이런데 내 마음 할 때의 리듬과 피는 곳에 하는 리듬의 부점과 세디따는표를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지도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많이 따라 붙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반음계적인 하행 보조음의 형태로 라가 내추럴이 내려간다든가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잠깐씩 이야기가 되는 정도라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 제제곡으로 도원악이 할 얘기가 많은 곡이기도 하고요. 빈도가 높은 악곡이기도 한 악곡은 동무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무생각은 정말 많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악곡입니다. 박태준 선생님 작곡의 동무생각이라는 곡은 먼저 악곡을 좀 멀리서 보시면 이 곡이 특이한 박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4분의 4박자로 두도막에 가까운 형식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8분의 9박자로 변박을 이루면서 다시 새로운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는 먼저 변박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특히 이 변박 이야기를 하게 되면 4분의 4박자는 4박자의 지휘도형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지휘도형. 그에 비해서 8분의 9박자는 크게 겹박자로 세박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청나언 더어 과 이렇게 산둘셋 둘둘셋 셋둘셋 이렇게 되는 지휘도형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곡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요런데요. 7도 도약, 5도 도약, 증일도, 반음계적인 하행 등 음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르페지오적인 도약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직접 도약이든 반응계적 도약이든 아르페지오적이든 도약과 순차 진행이 음정을 정확하게 노래 부르는데 상당히 지도할 사항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할 얘기는요.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보시면 제가 위에서부터 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단에 1절에서는 청라언덕, 청라. 그 다음에 2절에 조수, 3절에 연당 이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은상 선생님의 시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 당시 어르신들 쓰시던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가사 파악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가사 파악이 오른쪽 페이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과서는 있고 어느 교과서는 없고 한데 보신 김에 한번 뜻은 어떤 것이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곡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박자, 음정지도, 지휘, 가사의 의미 파악하기 등등 지도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2차 준비하실 때 제가 하세요 이야기 하지 않아도 수업 지도안 만들어 갖고 와서 수업 실연을 저한테 보여주실 때 자발적으로 많이 하시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죠. 2차 수업 지도안 작성하고 수업 실현하시는 제재곡으로 활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최근 들어서 수업 그 실현이 점점 어떤 주제를 두고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라도 다시 개별 악곡을 가지고 시험이 나올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럴 때 이미 나왔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가르칠 만한 거리가 많은 곡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는 4분의 4박자 다장조 악곡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교과서들 따라서 다른 조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곡 보시게 될 때 한 번 더 박자 이런 이야기들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이 청라 언덕이라는 가사가 있어서요. 이 가곡 동무생각을 주제로 해서 오페라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창작 오페라가 만들어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 출신의 박태준을 비롯한 예술가들 젊은 시절을 그려낸 작품이었다라고 하면서 오페라 청라 언덕, 그러니까 이 곡의 이 청라 언덕이라는 가사가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라는 정도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유명한 동무생각을 한번 보셨고요. 행복을 주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넘어가시고 바람의 빛깔 포카혼타스에 나왔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잠깐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바람의 빛깔은 그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죠. 포카혼타스 에서 나왔던 악곡입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교재 없으셔도, 그러니까 교과서 없으셔도 제가 잠깐씩 넘겨도 이렇게 안 놀라실 것 같아서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는요. 사랑의 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의 계절이 뭐야? 라고 하시면 요 가사 보이시죠? 네, 뮤지컬 렌트에 나왔던 Seasons of Love이라고 되어 있었던 바로 그 노래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절로 번역을 해서 또 실려 있기도 합니다. 중학교 교과서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있는 악곡이 실려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 교과서에서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악곡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YBM에서는요, 교과서들 중에 유일하게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이라고 하는 악곡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흐밍으로 노래하시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축복받은 날이라고 해서 생일 축하 노래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상당히 약간 유사하죠. 앞에하고 구성이. 그래서 친구들과 뭐 축하하거나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앞에도 이런 비슷한 악곡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곡들 소개되면서 또 서양 악곡들을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31페이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31페이지) 바로 앞에 페이지인 30페이지에서는 경복궁 타령이 나왔는데 경복궁 타령이야 뭐 워낙 또 흔한 곡이니까 별로 흔하지 않은 악곡입니다. 봉죽 타령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게 먼저 책 얘기부터 할게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봉죽 타령 밑에 황해도 해주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향토 민요로 배치기 소리라고도 한다. 배치기 소리는 풍어를 기원하면서 부르는 노래고 고기를 잡은 다음에 만선의 흥겨움을 노래하는 노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봉죽은 배치기와 관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봉죽이라는 건 풍어를 위해서 대나무 막대 위에 꿩 깃털을 달았는데 잡은 고기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됐다느니 뭐 이런 말들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봉죽 타령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얘를요. 국립국악원에선 봉죽 타령이 아니라 잦은 뱃다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뱃다락이라는 서도민요에 이어서 잦은 뱃다락이가 노래를 불리고 이 연평바다 널린 조개 하고 나오는 이 노래를 잦은 뱃다락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멀리서 보셔도 벌써 딱 보이실 것 같은데요. 레미솔라도의 라를 떨어주는 형태.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개의 교과서에 참 다른 교과서에서 보기 힘든 서도민요가 3개나 실렸죠. 사름이 실려 있고, 예, 몽금포 타령은 좀 흔하지만 사름하고 봉죽 타령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서도민요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YBM 교과서를 통해서요. 자,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는 악곡이다라고 해서 봉죽타령 혹은 잦은 뱃다라기라고 부르는 악보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판소리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판소리 이야기보다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 사철가가 소개되고 있는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철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단가를 보시면 단가의 첫 대목이 진국명산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그 진국명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없이 그냥 약간 외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산저산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저산 하면서 두 박, 그 다음에 3박, 4박까지 빼고 그 다음에 5번째 박부터 북을 쳐서 꽃이 피니 하면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5번째 박부터 첫 장단을 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단을 쳐놓는 모양새가 선생님들 헷갈리실까봐 제가요 저기 프린트에다가 오선악보로 적은 것도 하나 드렸어요. 리듬보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2박을 피우고 이산저산을 시작해도 되고 그냥 그 이산저산이 들어가는 박은 어디여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산저산 보내놓고 쉬든지 하셔서 어쨌든 5번째 박에 딱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북장단을 맞추는 형태로 해서 사철가를 소개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가는 대개 판소리를 부르기 앞서서 목을 풀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여서 그냥 옛날 고사라든가 이런 거를 가볍게 그냥 노래를 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취하는 악곡들로 대표적인 악곡이 진국명산, 망고강산, 고고천변 등등의 악곡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중모리 장단을 쓰고요. 고고천변 정도 하나가 중중모리 장단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사철가는 중모리 장단으로 지금 기부가 되어 있습니다. 판소리에 앞서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사철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리북 반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리북 반주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대목으로 동과 쌀을 떨어내는 대목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냥 발림하고 이것만 나와 있어서 멜로디 있는 악보 보시게 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아리랑이 소개가 됩니다. 선생님들 밀양아리랑 소개하는 거 보시면서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민요 자체는 아시는 대로 밀양이니까 당연히 동부민요, 경상도 민요입니다. 경상도 민요인 밀양아리랑입니다. 이 곡은 독립군들이 불렀던 민요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교과서는 밀양아리랑을 특이한 맥락에 맞추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창극입니다. 창극은 원래 판소리 같은 것들을 여러 명이 나누어서 부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면은 창극 중에서 장기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기전을 노래를 하는 와중에 그 창극 장기전은 뭐 장기와 까투리를 의인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 장기전 중에 새들이 팔도 민요를 부르는 대목에 나오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곡을 민요로 많이 알고 있는데 당연히 민요입니다. 민요인데 이 곡이 창극에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차원으로 나온 좀 특별한 교과서이지요. 보통은 이게 독립군들이 노래한 악곡이다까지 나오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밀양아리랑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랑의 한 종류로 소개할 수도 있고 독립군 노래다를 2번째로 얹을 수도 있는데 창극까지 연결하는 교과서는 요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쯤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전에 등장을 하기도 한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마당놀이 그동안 많이 보셨는데 마당놀이가 어떤 건지는 보셨어도 마당놀이에 직접 등장하는 악곡은 그리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당놀이 놀부전 중에서 마당놀이 놀부전 중에서 흥부가 비실비실이라고 하는 노래를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당놀이는 그동안도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가운데에다가 무대를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 추임새 같은 것도 많이 넣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현대 만들어진 공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판소리 흥보가를 주제로 했겠죠. 제목은 놀부전으로 붙여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흥보가 비실비실이라고 하는 악곡을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게 혹시 판소리에 나오는 대목인가 하시지 마시고요. 보시면 박범은 선생님 작곡하신 마당놀이 중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곡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쑥대머리 앞으로 많이 보실 거라서 저도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강강술래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강강술래에 대한 소개 나온 것 좀 잠깐 보시면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서 있는 전통 민속놀이이고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강강술래놀이는 느린 진양장단에서 시작을 해서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장단으로 점점 빠른 장단에 맞추어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놀이를 하다가 진양조 장단으로 마무리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교과서에서는 강강술래 정도를 소개를 하면서 자진강강술래 소개하는 거는 보셨을 거예요. 강강술래에서 자진강강술래로 연결하면서 소개하는 거는 좀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강강술래는 진양에 의한 긴 강강술래도 있고 또 거기서부터 점점 빨라지는 자진강강술래 형태도 있습니다. 자진강강술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교과서에 실린 것만도 중중몰이도 있고 자진몰이도 있고 하는 형태로 좀 다른 악곡들이 실려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강술래가 그냥 강강술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강술래는 실제로 축제를 하거나 할 적에 같이 연행되는 놀이들이 있는데요. 그 놀이의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교과서 보시면서 오해는 푸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순서에 따라 강강술래 놀이를 하며 노래 불러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교과서에 실려있는 악곡들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기 관련된 악곡들은 청어역기라든가 쥔지새끼라든가 다양한 악곡들이 여기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교과서에서 이렇게 순서가 나왔던데 왜 딴 데 보니까 다른 순서로 얘기하나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오늘은 교과서에 소개한 3개의 민요가 더 있습니다. 그 3개의 민요들을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교과 내용학 교재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거보다 더 나간 민요를 보실 수도 있고 앞으로 선생님들께 더 보여드릴 민요도 있습니다. 자, 자진강강술래는 많이 보셨으니까요. 뛰어보세 뛰어보세 하는 강강술래입니다. 모양도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연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생아 놀아라 라는 악곡이 있습니다. 남생아 놀아라 남도민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생아 놀아라 원 안에 한두 명의 남생이가 원모와 반대로 돌면서 춤을 추고 제자리로 들어가서 강강술래를 다시 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석물자라는 악곡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덕석이라고 하니까 일종의 무슨 그 돗자리 라고 해야 하나?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렇게 멍석, 멍석이요. 멍석 비슷한 거를 둘둘둘둘 말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면서 덕석을 몰았다가 덕석을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모양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문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줘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문지기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다가
노래가 끝나면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쭉 통해 보시면은요,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꺾는 음, 미, 라, 도시의 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육자배기토리 민요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개구리 타령, 고사리 꺾자, 청어역기 등등의 악곡들이 다 이 강강술래의 악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강술래를 공연을 한다, 연행을 한다라고 하죠. 많이 하게 되면 이 악곡들이 모두 포함됨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겸사겸사 장단들도 거의 잦은몰이 장단이고요. 육자배기토리를 사용하는 악곡들,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쭉 연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된다, 저렇게 구성된다 되게 말 많거든요. 근데 좀 진정을 하시고, 하여튼 이런 노래들이 다양하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어느 순서가 맞는다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순서를 찾는다면 사실 저희가 교과서보다는 실제 강강술래 협회에 나오는 홈페이지 자료나 아니면 실제 공연하는 걸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따라가기는 어렵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는데 악곡들은 관련된 건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 그 다음엔 43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43페이지. 사실 교과서 맥락에서는 조개껍질 묶어라고 하는 악곡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조개껍질 묶어는 윤형주라는 분의 옛날에 아주 유명하셨던 통기타 가수시죠. 그래서 윤형주의 멜로디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챕터는 우쿨렐레 챕터인데요. 우쿨렐레든 기타든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코드 줬고요. 오늘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건 바로 요건데요. 지금 그 내림활, 올림활 할 때도 쓰는 표현이니까 요 용어는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요렇게 아래로. 근데 기타든 우쿨렐레든 무슨 내림활? 활이 없는데? 라고 하면 이걸 아래로 친다라는 의미로 다운 스트로크라고 말해요. 다운 스트로크. 그 다음에 요거는 업 스트로크겠죠. 그리고 지금 4분의 4박자 딴, 딴 해갖고 딴 해갖고 약박 사이를 붙임표를 붙여서 연결을 하는 지금 4분의 4박자 리듬형 한번 보고 계시죠? 요 리듬형을 우리가 칼립소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남미 쪽에서는 요 리듬을 활용을 해서 음악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탱고 같은 데서도 가끔씩 활용이 되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칼립소 리듬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노래의 반주형을 기타로 붙이든 우쿨렐레로 붙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칼립소 때문에 얘를 잠깐 보시자고 했어요. 이 곡이 뭐 특별히 얼마나 대단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거 차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같은 맥락에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 하면 기타 이야기 나오다가 요겁니다. 이정선 작사 작곡의 뭉게구름이라는 노래인데 지금도 아마 비슷하겠죠. 되게 통기타를 처음 배울 때 정말 많이 연주하고 하게 되는 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정선의 기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이 붙점이 붙어 있는 다운 스트로크하고 업 스트로크가 반복되고 있는 요 리듬, 특히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액센트 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딴따 딴따 정도가 아니라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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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셔플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셔플 리듬이다. 그래서 팝 음악에서는, 대중음악에서는 요런 리듬형을 익히는 것이 일종의 마치 장단처럼요. 대려 장단처럼 루디먼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루디먼트의 대표적인 예들이 아까 보셨던 칼립소와 셔플이거든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마 이걸 또 정리해 놓은 교과서들도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듬형이 사용이 되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셔플 리듬, 칼립소 오늘 말씀드릴 건 일단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지 안 찾아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도 여기 우쿨렐레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오블라디 오블라다라고 하는 비틀즈 악곡을 칼립소 리듬으로 반주하도록 되어 있는 예를 하나 예시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드럼 연주하기인데요. 이 드럼 연주하기 이 파트는요, 교과서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제가 6페이지에 프린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오늘은 얘 보시면서 저랑 좀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열고 좀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가 준비가 되셨으면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교과서랑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 중에 이제 밴드 종류를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옛날 교과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가 옛날 교과서에 보시면 먼저 재즈 밴드, 록 밴드, 퓨전 밴드 이렇게 해서 구별을 좀 해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재즈 밴드에서 이걸 굳이 드린 이유는 조금 두 번째, 세 번째 내려오시면 대표적인 연주자들 이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이 암스트롱, 듀크 앨링턴, 찰리 파커 등등의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악기 구성으로 가시면 재즈 밴드는요, 보시다시피 피아노라든가 콘트라베이스, 드럼 같은 편성에 트럼펫이나 색소폰 같은 악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밴드라고 이야기했을 때 재즈 밴드는 그래도 저희가 알만한 어쿠스틱한 악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에 비해서 록 밴드는요, 1950년대부터 나타난 대중음악의 형태이기 때문에 보컬은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기타도 전자기타, 키보드,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것, 베이스 기타 혹은 드럼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장르가 섞인 걸 저희가 퓨전 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퓨전 밴드에는 클래식 악기나 이런 악기들이 록 밴드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재즈 악기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다양한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프린트에서 요거부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제가 다시 안 돌아가도 되겠죠? 교과서하고 좀 차이점은 교과서는 지금 그 학생이 앉아 있어서 학생 방향으로 지금 악보가 그림이 사진이 실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드린 이 자료는 어떻습니까? 이건 연주자 방향입니다. 연주자가 보는 방향에서요. 그래서 제 느낌은 차라리 연주자 방향에서 보시는 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보시라고 일부러 연주자 방향으로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순서하고도 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라이드 심벌이라고 부르는 악기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라이드 심벌 옆에 맞은편에 크래쉬 심벌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로 밟거나 해서 페달하고 스틱을 사용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걸로 하이햇 심벌도 같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악기죠. 스네어 드럼이 하나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네어 드럼 이렇게 하나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톰톰 종류라고 해서 스몰, 라지 톰톰 이런 거 나오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플로어 톰톰도 있고 베이스 드럼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기본 구성입니다. 기본 구성이어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아마 플로어 톰톰이라고 되어 있는 게 플로어가 원래 마루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베이스 드럼처럼 바닥에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좋으신데 그게 좀 아니라는 거 정도만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몰, 라지, 플로어가 톰톰이라고 부르는 악기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드럼이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기본 구성으로 악기들이나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드럼에 관한 설명들 하면서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럼 연주하기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를 악보에다 적을 때 편의상 이런 식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이햇 심벌과 라이드 심벌의 위치, 크래쉬 심벌과 스몰, 라지 탐탐, 플로어 탐탐, 베이스 탐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외워야 될까 싶으시지요? 저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요게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서 각 부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는 빼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드럼의 종류 정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드럼을 잡을 때 스틱 잡는 법이 있어요. 스틱 잡는 법이라고 해서 지금 교과서에도 똑같은 그림이 나오기는 할 텐데요. 레귤러 그립이라고 하는 것과 매치 그립 혹은 매치드 그립이라고도 합니다. 매치드라고 해서요. 이렇게 잡는데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잡는 게 고른 소리가 날까요? 고른 소리가 나는 건 사실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소리가 나려면 매치 그립이 더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레귤러 그립이 벌써 조금 더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스트로크 할 때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손은 뭐 액센트가 실릴 수 있겠지만 왼손은 저렇게 위를 향하게 하면 아무래도 액센트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레귤러 그립이 되려 재즈 밴드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요게 거의 모든 교과서의 공통입니다. 보셨죠? 예, 그래서 드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본다. 드럼의 종류, 그 다음에 심벌의 종류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거 스틱 잡는 법 정도가 나오고 있더라. 정도가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 잡고 있는 드럼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고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교과서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해서 드려봤습니다. 그걸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교과서로 돌아가면 이번 교과서는 54페이지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와 음악이라고 해서 이현철 작곡의 산유화입니다. 실제로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라고 하는 가사를 갖고 있는 다른 가곡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지금 거의 요 곡이 실려 있어서요. 네, 이현철 작곡의 산유화라는 곡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림나장조 B플랫 메이저로 되어 있는 악곡이고요. 노래는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곡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그냥 좀 낯선 곡 중에 하나니까 한번 좀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남촌 포함하여 너무 비슷한 악곡들이 그 다음에 제법 많이 실려 있어서 여기는 조금 좀 제가 빼고 갈까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띄어서 67페이지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이 곡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 오페라 아리아 종류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 곡도 정말 교과서에 엄청 많이 실려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네, 나는야 새잡이꾼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노래를 그냥 보셔도 띠라밤밤 따라라란 딴딴 따바밤 뭔가 굉장히 좀 경쾌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곡이냐? 모차르트의 오페라 요술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우리 스타일로 고쳐볼까요? 이 곡은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징슈피리라고 불러주면 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술피리 혹은 마술피리라고 하는 악곡이고요.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 정신을 반영한 악곡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들 지난번에는 정말 특이한 자라스트로의 아리아도 잠깐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밤의 여왕의 아리아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곡을 빼놓고 나면 나는야 새잡이꾼이 교과서에 진짜 많은 빈도수로 나타날 악곡입니다. 새잡이 파파게노가 자신을 소개하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 말고도 팝 뭐 이러면서 나오는 노래도 있고 하긴 한데 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야 새잡이꾼이라고 해서 나오는 악곡이고 기회 닿으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악곡은 어디 있다, 마술피리에 있다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보셨던 울게 하소서, 뭐 뮤지컬과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오페라의 유령 나오고 해서
아, 교과서를 그래도 좀 넘기다 보니까 이제 겹치는 곡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거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72페이지로 전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작품을 다 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다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번에 보신 뭐 뮤지컬 영웅이라든가 명성황후 정도 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명한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창작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원래 소설이죠.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단편 소설을 오페라로 만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자, 탁계석 선생님이 대본을 쓰신 이 악곡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보고 계시죠?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볼 만한 악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오페라에 대한 소개와 악곡에 대한 소개가 잠깐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특이한 곡이라서 그래도 제법 많이 한 번만 불러보시면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악곡을 좀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영락없이 또 아시아의 음악극, 극장, 뮤지컬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으니까 저는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들 저하고 88페이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보다 사실은 프린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8페이지에는요. 요 곡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강준일 선생님의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이라는 악곡입니다. 사물놀이와 관련된 그 악곡들이 창작 국악곡들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최초로 사물놀이 협주곡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마당이라는 작품입니다. 사물놀이가 원래 풍물, 즉 농악에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악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반이 돼서 악곡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프린트를 드린 이유는요. 교과서에서는 아주 일부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인데요. 제가 표시해드리는 걸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마당은 오책일구, 덩덕궁, 풍령구, 육체굿, 국거리 순서로 나오는데 요거는 호남 가락입니다. 그래서 호남의 풍물 가락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마당은 노랫가락이라고 해서 명절날 잔치 풍경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마당은 영남 농악가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남가락이라고 하는 예가 사물놀이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물놀이는 호남 풍물 중에서도 특히 호남의 우도가락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모든 농악장단을 가지고 사물놀이를 만들지 않았고요. 이 사물놀이의 가락을 가지고 다시 창작국악곡을 만들 때 강준희 선생님께서는 그 각 지역의 풍물가락 또 사물가락을 활용을 하셔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세 번째 마당만 잠깐 소개를 하거든요. 세 번째 마당만 소개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첫째 마당서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요. 교과서에 이 악보가 실려 있어요. 그냥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하나의 스코어로 묶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요 악보가 지금 실려 있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농악대로 넘어가면서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것처럼요. 오케스트라와 농악대의 소리가 오고 가는. 그래서 교과서에는 지금 교과서 보시면 관현악 도입부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인데요. 이게 마치 셋째 마당에 나오는 부분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작품 원래 첫 도입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악곡의 도입부 악보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셋째 마당에서는
요 가락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을 저희가 별달거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별달거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별달거리는 원래 영남가락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영남가락은 풍물가락이기도 하고요. 사물놀이 가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남가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 이 곡은 참 특이한 곡인데요. 사물놀이 협주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물놀이 협주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사물놀이가 사용이 되면서 나머지는? 이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사물놀이 가락을 활용한 예로는 박범은 선생님의 신모듬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신모듬하고 이 곡의 차이는 오케스트라라고 말하는 건 서양 관현악이에요. 그래서 서양 오케스트라와 사물놀이가 협주곡의 형태를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은 실제로 무슨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사물놀이가 협주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로 그냥 드리려다가 약간 좀 섭섭한 감이 있어서 페이지를 조금 더 얹어서 프린트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좀 같이 확인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난감하네 뭐 이런 악곡들이 또 교과서에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 보는 작품은 아니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94페이지 좀 한번 같이 92페이지 좀 한번 보실까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출처를 보여드립니다. 낭만파입니다. 왜 하고 많은 중에 낭만파만 보지 교과서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 교과서의 미덕이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 건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나란히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낭만주의는 현실에 대한 불안으로는 반반이고요. 공상이나 환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짐은 모든 책들에 있는 거. 그래서 19세기가 사람들한테 공상이나 환상의 세계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시민계층의 성장. 그 다음에 부유한 중산층이 작곡가를 후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부유한 중산층이 음악가들을 후원했다, 작곡가들을 후원했다라는 건 이제 교회도 귀족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음악가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작곡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줄에 형식과 균형보다, 즉 고전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가치보다 개인의 감성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들 아실 만한 악보를 잠깐씩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상교향곡 중에 제2악장입니다. 환상교향곡의 제2악장에서는요. 무도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왈츠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8분의 3박자이긴 하지만 쿵짝짝 쿵짝짝 왈츠 느낌은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고정악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 얘는 전가가 있는 악보예요. 2012년에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교과서들은 이 악보를 잘 안 주지요. 위의 악보를 많이 주고요. 근데 지금 이게 2악장에 등장을 하는데 1악장에서 원형으로 등장할 적에는 솔도 솔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번에는 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정악상이 반복되고 있다. 2악장에 나오는 멜로디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솔도 솔미에 너무 익숙해져서 2012년에 이 악보가 나왔는데 못 알아본 친구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시험에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겸사겸사 나왔었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는요. 쇼팽의 환상 즉흥곡,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즉흥 환상곡이 아니라 환상 즉흥곡이라고 해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24살에 쇼팽이 작곡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소품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그리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원래 피아노 연탄곡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편곡이 되기도 했었던 브람스의 작품입니다. 브람스 하면은 절대 음악의 수호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작품들 중에는 이런 악곡들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악곡인데 제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마침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면서 국민악파를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국민악파는요, 교과서 출처 없어도 되실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악보 보여드릴 겁니다. 몰다우 되게 흔하잖아요. 몰다우가 흔한데, 몰다우라는 악곡이 원래 이렇게 강의 수원에서부터 작은 악기들이 물줄기가 합쳐지듯이 넘어가서 큰 물줄기를 이루고 물이 흘러가다가 숲속의 사냥꾼의 뿔피리 소리가 들린다 하는 식으로 해서 물이 흘러가는 전경들을 묘사하고 있는 악곡이다라는 거 하나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긴트 악곡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이것이 연극 부수음악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하나 소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처음 보시는 건 아닐 것 같아서 그 정도 소개하시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랑 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근현대 음악입니다. 자, 현대음악의 배경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시대적 배경이랑 같이 줬습니다. 오늘 보실 곡도 새롭지는 않습니다. 인상주의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을 줬습니다. 무반주의 플룻이 독주를 하면서 등장을 해서 약간 몽롱한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잘 나왔어요. 요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고, 근데 주제 B가 나오는데 요악보는 없는 교과서 많습니다. 선생님들 위에 것만 보시지 마시고 얘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쉔베르크라는 작곡가는 작품 시기를 크게 세 개로 나누죠. 쉔베르크의 첫 번째 작품 시기는 조성음악에 기반을 둔 시기입니다. 그래서 후기 조성이니 이런 말 하죠. 두 번째 작품 시기를 저희가 표현주의 혹은 무조음악 시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작품 시기를 12음 기법에 의한 시기 이렇게 말하죠. 이 12음 기법에 의한 시기 중에 12음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앞으로 쉔베르크의 작품은 12음 기법일 거야 라고 말을 한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보고 계시는 피아노 모음곡 25번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피아노 모음곡 25번은요. 그라우트 등등의 책들을 통해서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시작하는 부분의 음열 정도는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그렇다면 교과서 저자께서는 아마 인상주의하고 표현주의가 안으로 감정을 숨기는 인상주의와 밖으로 과장해서라도 드러내려는 표현주의를 대조시키시는 걸로는 볼 수 있으나, 사실 표현주의의 예시가 될 만한 악곡으로 피아노 모음곡 25번은 약간 좀 그렇죠? 선생님들 그 표현주의 하면 공중정원의 책 아니면 너무 잘 아시는 달에 올린 피에로가 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이틀을 12음 기법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표현주의 음악이면 달에 올린 피에로가 나오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제 원시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봄의 제전에 관련된 설명이 잠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게티의 전자음악 분절법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제가 못 드려서 프린트 따로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없으시면 프린트 한번 봐주십시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TV 첼로라는 것을 동영상으로 감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첼로를 잠깐 소개를 하는 걸 보신다면은요, 음악 작품과 미술을 접목시키려고 했던 시도에서 나온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시나요? 백남준이 저희가 비디오 아티스트 미술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공부가 작곡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을 접목시키는 시도로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이 여자분한테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뭐랄까요, 그냥 행위 예술로 보여준 사례.
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누리집이랑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하니 선생님들께서 보셔도 되겠고, 아예 그냥 구글에서 TV 첼로를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근현대 작품들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무지 흔한 곡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10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라는 악곡입니다. 4권 182페이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네, 4권 182이고요. 자, 그래서 이 악곡은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약간 국악풍의 멜로디를 가지고 있고 장단을 맞춰서 노래를 하는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도에 나와 있는 국악풍 가요인데요. 워낙 뭐 많이 알려진 악곡이기도 하고 처음 보셨다고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버전으로 노래 불리고 있다고 그래서 되려 더 놀라실 것 같아요. 자, 국악풍이긴 하고 국거리 장단이기는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멜로디상 그 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음음계적이진 않아요. 오음음계적이지는 않고요. 멜로디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E 플랫 메이저에 가까운 멜로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느낌이나 선율의 진행이 다소 상당히 그 민요풍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악곡이기는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곡을 만약에 소금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면 응이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요. 그래서 지금 실음으로 그대로 올려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황을 미플랫으로, 테를 파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레를 연주를 하려면 응이 필요해서 응의 운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그것만 하나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저는 이 곡을 선생님들께 제가 권한다면 무조건 한번 들어보셔라. 들어보시고 나면 아마 귀에서 딱 붙어가지고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잘 부르시고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으로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먼 산자락에까지 한 장단입니다. 그럼 먼 산자락에라고 했으면 노래가 뒤로 이어져야 말이 되겠죠. 그럼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딱, 이것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더러러러를 써서 더러러러 형태로 여기요. 이렇게 해서 가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한번 가볼까요? 걸음걸음도 살며시 뒤에 말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요. 근데 달님이 오시네 달빛을 반기네 라고 해서 여기서 노래가 끊어졌거든요. 한번. 자, 그럼 선생님들 생각에 달님이 오시네 하면서 노래를 끊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더러러러를 붙여서 장단이 좀 지저분해지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장구 소리만 계속 다라락 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 경우 그냥 쿵덕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노래가 계속 될 것을 예측을 하면서 더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장단을 단은형 장단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쿵딱 하면서 좀 끝내주는 장단은 맺는형 장단이라고 부르죠. 물론 밀고 달고 맺고 풀고 이런 말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4번에 걸쳐서 장단이 구조가 일어나는 건데요. 저희가 그렇게 4개까지 다 필요 없고요. 노래하다 보면 그냥 달고 맺고 하는 형태의 장단들이 나오는데 그 다는 형과 맺는 형은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형 장단은 대부분 이런 요성들을 살려놓고요. 맺는 형 장단, 끝나는 느낌이 날 적에는 쿵덕 하는 식으로 해서 더러러가 남지 않도록 만들거나 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는형과 맺는형 장단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악곡이어서 한번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샹송과 깐초네라고 해서 이걸 비교하는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에 샹송이 있다. 사랑의 창가, 장밋빛 인생, 에디트 피아프까지 해서 저희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깐초네 중에서 볼라레라고 하는 곡 한번 보겠습니다. 볼라레. 이태리 대중가요이고요. 비교적 프랑스 샹송보다는 좀 밝고 뭐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악곡입니다. 볼라레라고 하는 곡은 상당히 유명한 곡이어서 실제로 볼라레만 이태리어로 노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그냥 저기로 영어로도 노래하는 버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이클 부블레 같은 캐나다 가수들도 많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칸초네였다, 볼라레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오늘 이 교과서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야 할 페이지는요. 융합으로 만나는 음악, 그동안도 많이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들 왼쪽서부터 악보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뭐 너무 많이 보셨죠, 얘는.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좌고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른쪽으로 피리 2개, 대금, 해금, 장구, 좌고에 춤추는 아이까지 붙어서 저희가 흔히 무용 반주로 사용하는 사면육각의 모양새를 모두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맨날 하는 이야기 왜 하나요? 라고 하시면 요것 때문에 드립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음악을 현재 만약에 이러면 연주를 할까? 현재 기준이라는 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어떤 악곡을 연주했는지는 저에 관한 바가 거의 없죠. 함령지곡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게 이런 사면육각의 민속적인 춤곡을 출 때 많이 붙는 반주 음악입니다. 관악 영산해상 중 사면도들이 혹은 사면도들이부터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4곡을 이어서 연주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함령지곡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궁중무용의 기록에서 보시면 함령지곡이라는 용어 많이 쓰고요. 민속무용에서도 함령지곡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요럴 때 쓰는 말이다 라고 해서 이건 현재 기준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령지곡이라는 말이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 함령지곡이 정말로 관악 영산회상의 이 곡이 함령지곡이었을까라고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기록으로 함령지곡을 연주했다. 거긴 심지어 여민락도 많으니까요. 그럼 여민락을 연주한 건가라고 하면 여민락일 수도 있지만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 뜻으로 좋은 뜻으로 썼을 수도 있어라고 말해요. 마찬가지고요. 함령지곡이라는 기록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곡인지는 모르고 현재 저희가 함령지곡이라고 부르는 건 이렇게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두가 지금 현재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그림도요.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니 성협의 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협이라는 화가의 풍속 화첩에 담긴 작품이며 검은고를 타며 벗과 함께 풍류를 즐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이게 풍류를 즐기고 둘 다 양반인 것 같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연주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풍류악 중에 어떤 걸 하나 연주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 교과서에서는 혹시 검은고 산조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검은고 산조는 이 화가가 살았던 시절보다도 훨씬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산조는 19세기 말, 20세기에 거쳐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위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연주한 게 산조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상력이고요. 그냥 이 교과서 저자분께서는 그림에 혼자 연주를 하잖아요. 혼자 연주를 하고 있어서 검은고를 혼자 연주하는 음악이 뭘까 하면서 산조를 아마 끌어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너무 막말로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선비들이 즐기는 음악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선비들이 연주한다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조는 민속악 중에 하나이고요. 풍류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즐기는 음악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그림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연당의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당의 그림이라고 한 것은 연꽃이 있어요. 정자 툇마루에 앉아있는 여자의 앞에 이 이파리가 커다란 식물이 아마도 연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잎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악기가 생황입니다. 한 손은 담뱃대를 들고 한 손에는 생황을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역시도 생황을 연주할 만한 악곡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소하고 생황을 연주하는 악곡이 있지 라고 해서 수룡음이라는 악곡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건 상상이다.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악기가 생황이니까 생황으로 연주를 하는 수룡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룡음은요, 가곡 반주 중에서 가락이 재미있는 것을 골라서 여러 가지 편성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수룡음이라는 악곡은 일단 관악합주로 연주해도 상관없습니다. 피리 중심의 풍류 혹은 그러니까 대풍류나 관악합주라고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 악곡을 생황과 단소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한데요. 현대에는 생황 단소에다가 아쟁까지 포함을 해서 연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병주가 제일 유명하니까 교과서에는 생소병주밖에 없습니다만 생황, 단소, 아쟁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미술이라면 서양 미술은요, 이런 거야. 이 그림이 교재에 있거나 없거나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예프의 대문 혹은 키예프의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 그림에 그 그림들을 그린 사람은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르트만의 추모 미술전 뭐 이런 거에서 작품들을 보면서 모티브를 얻어서 작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전람회의 그림을 통해서 가장 웅장한 장면을 만드는 악곡이 바로 이 키예프의 성문인데요. 그림에서도 아주 꽉 차게 키예프의 성에 있는 문, 게이트를 그려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칸딘스키의 그림이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뭘 그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지러운 것으로 보아 최후의 심판 같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칸딘스키는 형체나 윤곽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그리는 사람이고요.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칸딘스키 하면은 누구를 많이 생각을 하실까요? 쇤베르크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쇤베르크를 주시진 않았고요. 스크리아빈의 불꽃을 향하여 라고 하는 작품을 줬습니다. 불꽃을 향하여는 아마 그라우트 같은 책에 보시면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리아빈의 그 음악적인 화성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악곡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격동적인 피아노 곡으로 하나 예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보신 작품이죠? 누구의 작품입니까? 몬드리안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몬드리안은 살았던 시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44년까지 즉 우리가 음악사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걸 말하기도 훨씬 더 전에 죽었습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은 유독 이렇게 장식성이 없는 도형적인 그림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은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몬드리안이 피아노 블루스 주법 중에서 좀 경쾌한 리듬을 갖고 있는 부기우기를 작품에다 갖다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얀시라는 작곡가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스페셜이라는 작품, 그래서 베이스 리듬을 마디에 8박으로 잡는, 그러니까 8비트로 잡아놓고 펼치노음을 반복하면서 오른손에 블루스 가락의 변주를 만들어가는 음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부기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즈 피아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음악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부기우기를 음악적으로 활용한 사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일단 이 두 개의 교과서에서 꼭 한번 보셨으면 싶은 페이지들은 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길게 막 가지는 않아요. 중학교 교과서들이어서요. 지금 지난 몇 주간 교과서들 분량에 좀 놀라시기도 했을 거고 뭐가 이렇게 많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중학교 교과서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측면들이 그래서 분량이 많지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겹치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오늘은 소개를 드릴 거고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좀 섞어가면서 일정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YBM 중학교 교과서는 1학년 1, 2 교과서 모두를 하나의 프린트에다 묶었고 문제도 같이 드렸으니까요. 4월 8일 날 다운로드 받으신 걸로 목요일에도 같이 수업을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